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내년 건강보험료가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장기 요양보험료도 15% 이상 인상되면서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해외 직구 제품을 들여올 때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합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주문과 운송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실시간 공유해 모든 통관 정보를 자동으로 취합할 수 있게 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7분짜리 드라마를 보는 것만으로도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아직 치료법이 없는 치매 진단에 새로운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내용 과학 분석에서 알아봅니다.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최근 소화비만을 가진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내버려두면 70% 이상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져 다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소화비만의 원인과 예방법을 내 몸 보고서에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내년에 건강보험료가 3.49% 인상되면서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여기에다 장기 요양보험료도 15.3% 인상돼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강보험료가 내년 1월 1일부터 지금보다 3.49% 인상됩니다. 지난 2011년 5.9% 인상 이후 8년 만에 최고 인상률입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직장 가입자의 본인 부담 평균 보험료는 월 3,746원이 늘어나고 지역 가입자의 세대당 평균 보험료도 월 3,292원이 오르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더라도 건보재정은 올해부터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27년에는 완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치매 국가 책임제 등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의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와 함께 장기 요양보험료율도 인상됩니다. 현재 건강보험료의 7.38%를 장기 요양보험료로 내는데 내년에는 8.51%를 내야 합니다. 인상률로는 15.3%가 됩니다.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인상되면서 최근 2년간 단순 누적 인상률이 30%에 이르게 됐습니다. 지속적인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로 장기 요양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중기 재정 관리 대책을 세워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유명 업체의 신생아 면봉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됐고 성인용 면봉에서는 기준치를 훌쩍 넘는 세균이 나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많이 팔리는 면봉 3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더블아트 베이비 면봉에서 포르말데히드가 검출됐습니다. 이 제품 겉면에는 포르말데히드와 형광증백제가 들어있지 않다고 표시돼 있고 아기의 배꼽과 귀, 코 손질에 사용하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 61ppm의 포르말데히드가 검출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일회용 면봉에는 포르말데히드 기준이 없지만 화장지 4ppm, 어린이용 기저귀 20ppm 기준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문구, 생활용품업체인 알파가 파는 네스의 메이크미 화장 면봉에서 기준치에 1,200배가 넘는 세균이 검출되는 등 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1개 제품에서는 형광증백제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해외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세청은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상거래 물품 개인 통관 시범 서비스 시스템을 12월까지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민간업체와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주문 정보와 운송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실시간으로 공유해 28개 통관 정보를 자동 취합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허위 세관 신고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업무 처리가 자동화됨으로써 전체 통관 시간도 최소 반나절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돈 검출 의심 제품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침대 매트리스에 이어 라텍스와 마스크, 기능성 속옷, 건축자재에서 라돈이 검출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는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부처들의 늑장 대응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8월과 10월 라돈 검출이 우려되는 라텍스나 의료기기 등 30개 제품을 정밀 분석해달라고 원자력 안전위 식약처에 의뢰했으나 한 건만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제는 라돈 검출 제품 폐기물 처리 방침이 아직도 없다는 점이라며 라돈이 검출되는 제품인지 시민들이 직접 확인해도 폐기물 처리 대책이 없어 혼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짧은 드라마 한 편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치매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여전히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없는 치매의 고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치매 환자를 선별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상현실 드라마입니다. 생일잔치에 모인 손님들이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소개를 시작합니다. 직업과 인상착의, 말투까지 다양한 정보가 쏟아집니다.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이 각각의 참여자분들의 어떤 자기소개,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액세서리를 하고 있고 같은 정보들을 실제 시각적으로 보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이 화면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분 남짓한 드라마를 시청하고 나면 환자들은 등장인물과 관련한 100개가 넘는 질문을 받습니다. 연구팀은 답변을 면밀하게 분석해 치매인지 혹은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인지를 진단합니다. 특히 경도인지 장애 환자 가운데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도 가려낼 수 있습니다. 정확도는 평균 94%에 달합니다. 고위험군 경도인지 장애인 경우에는 위치하고 연합된 그런 기억이 굉장히 많이 저하가 돼 있습니다. 그 위치와 관련된 연합 기억이 어느 정도 손상됐느냐를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아이디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 시청과 간단한 테스트까지 치매 검사에 걸리는 시간은 불과 20-30분. 기존 방법보다 검사 시간을 4분의 1 이하로 줄였습니다. 연구팀은 이 검사법을 보건소나 노인센터에 보급하면 어르신들의 치매를 조기에 진단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른 시기에 치매를 발견해 관리하면 진행 속도를 늦춰 환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면섬유를 이용한 고성능 생체 연료 전지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려대 조진환 교수팀은 미국 조지아 공대 이승우 교수팀과 공동으로 면섬유의 나노 크기의 금입자를 균일하게 코팅해 높은 전기 전도도를 가진 생체 연료 전지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포도당이 산화할 때 만드는 전자로 전기를 생성하는 생체 연료 전지는 상온에서 작동해 차세대 의료용 전지로 주목받지만 효율과 안정성 면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생체 연료 전지가 분리막이 필요 없는 데다가 작게 만들 수 있어 심장 기능 정지에 사용하는 페이스메이커나 신경 자극기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실렸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으로는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네, 방금 제가 보도해드린 내용인데요. 7분짜리 드라마를 보는 것만으로도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보도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는 것만으로도 진단을 한다는 게 되게 신기하기도 했는데 일단 뭐 간편해진다는 것은 좀 반가운 소식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치매에 있어서 이제 빠르게 질병을 진단한다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치매는 아직 완치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빠르게 질병을 확인을 해서 진행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는 것이 이제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누가 봐도 이미 치매인 것 같은 환자가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늦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치매가 진행되기 전 단계, 이제 이를 경도인지 장애라고 하는데 이 경도인지 장애일 때 이 병을 진단을 해서 치매로 발전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늦추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방금 경도인지 장애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좀 뭔가를 자꾸 깜빡깜빡하는 그 건망증이랑 비슷한 건가요? 경도인지 장애는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건망증과 치매의 딱 중간 정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뭐 사소한 것을 깜빡깜빡 잊는 것을 좀 더 넘어서서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력에 이제 장애가 나타나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경도인지 장애라고 해서 모두 다 치매로 진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통계적으로는 한
10에서 많게는 15% 정도만이 치매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그 선별 기술, 그러니까 이번에 선별한 이런 기술이 고위험군, 이렇게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경도인지 장애 환자를 선별해낸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10에서 15%가 치매로 진행된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원리로 이런 고위험군을 선별해내는 건가요? 네, 이 고위험군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이런 환자들에게서는 특히나 어떤 위치 정보와 일반 정보를 연계해서 생각하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드라마를 구성한 건데요. 예를 들면 뭐 여러 명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주인공을 중심으로 뭐 오른쪽에서 두 번째 앉은 사람에 대한 뭐 인상착의라든지 이 사람이 했던 말을 떠올릴 수 있도록 기억력을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위치와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이번 기술의 아주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검사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확도는 어느 정도였나요? 네, 정확도가 평균 이제 94% 정도로 나타났는데요. 연구진의 목표대로 이 기술을 통해서 고위험군 경도인지 장애 환자를 선별해낸다면 환자들이 조금 더 빠르게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네. 여기서 연구진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미 병원에 찾아오셨을 때는 너무 이제 그 병의 진행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리기 때문에 내가 치매를 인정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겠지만은 본인 스스로 판단이 잘 안 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병원이 아닌 뭐 건강검진센터나 아니면 노인복지센터 같은 곳에서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지금 본인의 상태를 이렇게 스크리닝 해볼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일찍 질병이 진행되기 전에 병원을 찾아오실 수 있도록 하는. 네, 보통은 본인이 치매 단계라는 것을 인정하기 좀 어려워한다, 꺼린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쉬운 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이 검사법을 보급하겠다 뭐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충분히 경도인지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을 정도로 기억력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 것을 꺼린다는 점이 현재 어떤 치매 정복에 있어서 현실적인 걸림돌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 때문에 일상 속에서 쉽게 본인의 상태를 점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연구진의 목표고요. 저는 또 한편은 이 검사법이 현재 굉장히 복잡하고 또 어렵고 고가인 어떤 치매 진단 단계를 완전히 대체는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현재 이제 치매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한 2시간 정도 되는 신경 인지 검사라는 것을 받는데요. 2시간 동안요? 네, 예를 들면 뭐 2시간 전에 말했던 단어를 2시간 후에 물어봐서 기억할 수 있는지를 뭐 검사를 한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2시간 동안 온 신경을 집중을 해서 검사를 예. 받다 보면 뭐 젊은 사람의 경우에도 굉장히 지친다라고 그럴 것 하더라고요. 같아요. 네. 어르신들의 경우에 더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려운 검사를 좀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검사가 끝났다고 해서 모두 다 끝난 게 아니라 일부 이제 필요한 환자의 경우에는 PET라고 해서 이제 뇌를 촬영해 보는 검사를 추가로 진행하게 되는데 네. 이제 이 검사의 경우에도 굉장히 고가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고 좀 정확한 진단 기술이 이제 고도화된다면 이런 어려운 단계들, 좀 복잡한 단계들을 좀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네, 정말 앞으로 활발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다음 준비한 소식은 뭔가요? 네, 바로 이맘때면 찾아오는 행사와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네. 겨울이 시작된다는 이제 입동쯤이 되면 각 가정에서는 이제 김장김치 장볼 채비를 맞아요. 하시잖아요. 네. 네, 김치와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혜리 기자와 푸드톡톡하는 시간인 것 그러게요.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김치야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식이니까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나요? 네, 혹시 이제 그 김치의 맛을 좌우하는 게 유산균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먼저 좀 여쭤볼게요. 유산균이요? 저는 네. 그냥 싱싱한 배추나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춧가루 같은 거예요. 그러게요. 네, 물론 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료를 가지고 김치를 만들었느냐, 그리고 어떤 온도에서 어떤 환경에서 김치를 발효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유산균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이제 김치 맛이 달라지게 되는 건데요. 네. 전 그래서 뭐 유독 겨울 김치가 조금 더 뭐 바삭하고 뭐 시원한 느낌이 있는 것 겨울에 같다는 담근 생각이 들어요. 김치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겨울 김치가 좀 더 시원하고 맛있는
맛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얼마 전 연구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입증이 됐습니다. 바로 겨울 김치에서 류코노스톡이라고 하는 유산균이 다른 계절에서 담갔던 김치보다 훨씬 더 많이 발견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겨울철 김치의 류코노스톡 비중은 봄철에 비해서는 한 37%, 가을철 비해서는 한 76%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류코노스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생소합니다. 이게 그러게요. 어떤 건가요? 네, 아주 대표적인 김치 유산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김치 유산균 3대 김치 유산균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예. 류코노스톡이 있고요. 그리고 와이셀라, 락토바실러스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대표적인데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유산균이 내는 맛이 모두 다릅니다. 아니, 유산균이 맛을 낸다는 거는 좀 생소하게 들리는데요. 어떤 원리인가요? 네, 우선 유산균은 아주 작은 생명체죠. 그러니까 네.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 활동을 하면서 이 유산균이 뭐 당을 분해해서 어떤 특정한 물질을 배출해내게 되는데 네. 이 물질에 의해서 김치 맛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류코노스톡 같은 경우에는 시원한 단맛을 내는 만니톨이라는 물질하고 톡 쏘는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겨울철에 이런 류코노스톡이 많다라는 거는 굉장히 시원하고 톡 쏘는 김치 맛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겠죠. 네. 특히나 류코노스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도씨 이하에서 굉장히 활발히 증식을 하는데요. 보통 숙성 기능을 갖춘 김치 냉장고가 6도씨 정도로 설정이 돼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한 일주일 정도 보관을 해서 숙성을 시키면 류코노스톡이 아주 많이 만들어지는 시원한 겨울 김치 맛을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류코노스톡이 이 만니콜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서 네, 만니톨과 이산화탄소. 네, 네. 시원한 청량 음료 같은 맛을 느낌이 난다. 그럼 다른 김치 유산균은 어떤 맛을 내나요? 네, 락토바실러스하고 와이셀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맛을 내는 김치 맛을 만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젖산을 주로 이제 만들어내기 때문이고요. 예. 그래서 류코노스톡보다는 조금 더 높은 온도, 10도보다는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활발하게 증식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상온에서 그리고 한 오랜 기간 숙성을 했을 때 이런 유산균이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밌는 거는 같은 업체에서 다양한 뭐 김치 업체들이 있지만 네. 같은 업체에서 만든 김치라고 해도 어떤 계절에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김치 맛이 달라진다라는 건데요. 네. 그만큼 김치가 뭐 발효 온도나 조건에 따라서 아주 미세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김치 맛을 확실하게 이제 고정을 시키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가 김치를 발효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아주 정교하고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을 두고 왜 손맛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김치도 매번 같은 맛을 내는 게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김치 업계에서는 소비자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해요. 왜 김치 맛이 계절별로 좀 다르냐. 지난번에 먹은 업체인데. 것처럼 그렇죠. 다르다. 네. 이런 민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업체별로는 계절별로 그리고 뭐 지역별로 재료별로 이런 다른 요건들에 의해서 다르게 형성되는 유산균 분포를 연구하고 네.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하는 그런 지속적인 노력을 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산균을 잘 분석하면 더 다양한 맛의 김치를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게요. 드는데 오늘 저도 김치를 먹으면서 저희 집 김치는 어떤 유산균이 들어있냐 좀 탐구를 좀 해보세요.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과학 덕후 곽덕이에요. 오늘은 ICT에 대해 알아볼까요? ICT는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의 합성어로 정보통신기술이라고 불리는데요.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물론이고 정보의 개발부터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하죠. ICT는 기존 산업이나 서비스와 함께 4차 산업을 이끄는 것은 물론이고요. 우리 생활 곳곳에서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ICT가 만들어갈 새로운 시대가 기대되는데요. 저 곽덕이도 빠른 변화에 적응할 수 있게 더 공부하고 노력해야겠네요. 그럼 오늘 곽덕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의식과 불안감이 커졌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청의 2018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환경 문제 가운데 미세먼지가 불안하다고 답한 비율이 82.5%로 50% 안팎인 유해 화학물질이나 기후변화 등에 비해 불안감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생활환경 5개 요소 가운데서도 하천과 토양,
녹지 환경 등은 좋다고 답한 비율이 조금 더 높았지만 대기 부문은 나쁘다는 비율이 36%로 좋다고 답한 28.6%보다 높았습니다. 사회 불안 요소를 묻는 질문에도 범죄와 안보 등 9가지 항목 가운데 2년 전에는 환경오염이 하위권이었지만 올해는 13.5%의 비율로 범죄와 안보에 이어 세 번째 불안 요소로 꼽혔습니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전국의 노후 석탄 발전소 5개를 가동 중단한 결과 해당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노후 석탄 발전소 5개를 가동 중단한 뒤 충남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에 29 마이크로그램에서 22 마이크로그램으로 줄어들어 2015년과 2016년 같은 기간 평균치보다 24.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이 세제곱미터에 7 마이크로그램이 감소해 석탄 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저감 효과가 가장 컸고 경남이 5 마이크로그램, 강원이 4 마이크로그램 감소했습니다. 환경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은 미세먼지의 단기간 고농도 사례를 관리하는 데 특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소자동차가 미래의 운송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전 세계가 앞다퉈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국내 연구진이 일부 선진국만 보유한 수소자동차용 연료전지 핵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수소자동차는 연료전지에서 수소와 산소의 화학적 반응으로 물이 배출되고 전기가 생성되는 원리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연료전지 내에서 수소를 통과시켜 산소와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분리막과 전해질이 중요합니다. 현재 수소자동차 연료전지용 전해질은 구멍이 많은 분리막 공간에 과불 속에 술폰산 이오노모 전해질을 투입해 만든 형태가 유일합니다. 국내 공동 연구진이 미국과 독일 등 일부 선진국만 보유하고 있는 수소 자동차 연료전지의 핵심 재료인 전해질 물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각 단계들이 전혀 수분이 없는 그런 공정들을 다 거쳐야 되고 또 굉장히 폭발성이 강한 그런 가스를 갖다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산화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불 속의 화합물 제조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원료물질 제조부터 모두 9단계에 걸친 복잡한 공정 모듈을 자체 개발한 겁니다. 독일과 일본 등 일부 선진국들이 독점하고 있는 수소 자동차용 연료전지 핵심 소재는 기술을 이전하지 않는 핵심 분야입니다. 세계 최고 제품과 견줄 수 있는 이 기술은 하루 5kg 생산 공정으로 곧바로 상용화가 가능합니다. 높은 우수성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향후 그 외국 기술에 종속되지 않고 우수한 그 성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연료전지를 기술 개발할 수 있는 교도부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상용화에 들어간 수소 자동차는 오는 2022년에는 25만 대 이상 생산돼 세계 시장 규모는 1조 원대를 웃돌 전망입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세 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죠. 식습관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고열량 음식 섭취가 늘어나고 활동량이 부족해지면서 소화비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소화비만은 무엇이며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오늘 내문보고서 시간에는 소화비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허양임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아이들이 좀 살이 좀 쪄야 이게 다 키로 간다. 맞아요. 그래서 많이 먹이고 저희 어머니도 진짜 많이 먹였거든요. 저도 그래서 통통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많이 컸나요? 네. 그런데 요즘 이렇게 소화비만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7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 통계에 따르면 초중고 고등학교 학생들 가운데 비만인 학생들의 비율이 17.3%에 달했는데요. 네. 이는 한 학급 인원을 한 3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5명 정도가 비만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많은 수치네요. 그렇죠. 10년 전에 2008년에 비해서 그때는 11.2%였는데 그거에 비해서 6.1%나 증가했고 매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 고도비만에
2%는 5%까지 증가하고 있어서 네.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 소아 비만이 문제인 이유는 이 시기에 발생한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소아 비만인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 70% 정도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진다는 통계 결과도 있습니다. 또 성인기에 고혈압이나 이상지질혈증, 또 당뇨 같은 성인병 증가와도 매우 연관이 있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 소아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네. 하니까요. 키로 간다고 믿고 그냥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는데요. 네. 그러면 소아 비만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네, 소아 비만도 이제 기준은 있는데요. 성인처럼 성인의 경우에는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25 이상이면 비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별 그리고 연령별, 신장별 표준 체중을 가지고 그 성장 도표를 비교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일반 분들이 직관적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팀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었는데 이 비만도나 체질량 지수로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키랑 허리 둘레를 나눴을 때 이제 키랑 허리 둘레 비율이 한 0.47 정도 이상이 되면 우리가 비만을 좀 의심하고 병원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아, 이게 0.47이라는 수치가 초등학생 어린아이 기준인 거죠? 그냥 모든 소아 청소년까지 해서. 청소년까지요? 네. 그럼 참 이제 소아 비만이 발생하는 원인이 뭔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네, 사실 이제 비만이라는 거는 이제 명확하게 원인이 있지 않은 결국은 먹는 열량이 쓰는 열량보다 많아서 발생하는 이런 단순성 비만이랑 다른 특별한 원인 질환이 이미 있어서 발생하는 징후성 비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한 99% 이상이 사실 단순성 비만입니다. 네. 즉 과도한 열량 섭취와 또 운동 부족 그리고 또 유전적이나 환경적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사실 개인마다 비만해진 기전은 매우 다양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비만이 있다면 여러 가지 요인들을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또 이 비만이 가족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죠. 비만은 사실 가족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유전적인 성향도 공유하지만 생활 습관을 공유하기 때문인데요. 부모 2명 중에 1명이 비만인 경우에 자녀는 한 40에서 60% 정도에서 또 부모 모두가 비만인 경우에는 자녀의 80%에서 비만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징후성 비만은 사실 소아 비만의 이제 거기서 1%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원인 질환으로 이제 선천성 장애가 있거나 신경이나 내분비계 질환이 있을 때 나타날 수가 있고요. 약물 치료의 부작용이나 정신질환 등이 있을 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그 질환으로 인한 비만 같은 경우에는 성장 속도가 좀 감소하게 되는 특징이 있어서 자꾸 비만해지긴 하는데 키가 잘 자라지 않을 때에는 좀 이런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병원 진료와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앞서 이 소아 비만이 성인 비만뿐만 아니라 뭐 성인 병 이런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것 말고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나요? 네, 소아과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만은 아이의 한 80% 정도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이미 성인병으로 알려져 있는 고지혈증이나 지방간, 고혈압, 당뇨병 등의 합병증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심한 비만일 경우에는 심장 기능에 이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호흡장애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살이 찌면서 지방이 증가하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또 더 많아지는데 이게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에 영향을 주면서 성조숙증이 나타나고 결국 체중 신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또 비만한 어린이들이 숨을 쉴 때 이제 가슴 근육의 팽창과 수축이 더 적어지면서 기관지염이나 천식 같은 이런 폐질환도 더 많이 생긴다라고도 알려져 있고 사실 이런 육체적인 질환뿐만 아니라 성장기의 사춘기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까지 초래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비만 아동들에 대한 주변의 편견이나 또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 같은 것으로 인해서 사실 성격적인 면이나 또 대인관계에서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이런 걸로 좀 많이 놀리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소아비만으로 파생되는 영향이 정말 많군요. 자, 그럼 이런 소아비만에 대해서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소아비만의 치료도 성인비만이랑 마찬가지로 식이요법, 운동요법, 행동치료요법, 심리요법 같은 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요. 치료 프로그램은 아동의 나이에 맞추어서 이제 진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사실 정상적인 성장을 반드시 유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또 가족들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겠는데요. 이 시기 아이들은 키가 한 2cm 크는 동안 몸무게가 1kg 정도만 늘도록 좀 조절해 주는 게 좋겠고요. 네. 키가 많이 크는 시기이기 때문에 합병증이 있거나 고도 비만이 아니라면 몸무게를 빼는 것보다는 체중 증가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정상적인 체질량 지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이제 키가 성장이 멈췄다거나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인 청소년이라면 성인에게 준해서 적극적인 체중 감량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소아청소년 비만을 치료하는 기본적인 게 결국 식이요법이겠는데요. 음식을 제한하기보다는 이제 영양 구성도 구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무리한 다이어트보다는 식습관을 개선하거나 네. 체중이 증가되는 것을 좀 제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그럼 운동도 중요하잖아요. 네, 운동은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장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운동의 경우 아이들의 이제 체력 수준이나 또 선호하는 운동 등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유산소 운동과 또 스트레칭, 근력 운동 등을 최소 주 5회에서 3회 정도는 한 번에 한 30분에서 60분 정도 하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네. 체중 감량의 동기나 아이의 이제 스트레스 수준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한 상담도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약물 치료를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사춘기 이전 소아 비만에서 약물 치료나 수술 치료 같은 치료 방법을 원칙적으로는 사실 금기하시하고 있고요. 예. 청소년이 됐을 때에는 반드시 이제 식사 치료, 운동 치료, 행동 치료 함께 하고 네. 또 이제 너무나 심하거나 어려울 경우에 제한적으로 좀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운동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소아 비만에 대한 구체적인 중재안이 없다고 들어서 아쉽다고 들었습니다. 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네, 많은 선진국들이 이제 현재 국가 보건 의료 비용의 한 7% 정도를 비만 관련해서 지출하고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 특히 비만 인구가 많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건 의료비 가운데 비만 관련 비용을 한 25%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유럽 각국에서도 이제 이런 고열량, 저영양이랑 같은 이런 영양학적으로 불실한 식품에 대해서는 텔레비전 광고를 좀 금지한다거나 탄산음료 같은 이렇게 비만의 원인이 되는 음료에 대해서 비만 세금을 도입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비만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학교나 보건소, 병원 등이 참여해서 소아 비만을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또 즉석식품이나 당이나 열량, 지방 등의 함량에 대해서 반드시 이런 영양학적으로 포기를 하도록 하도록 하고요.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음료 프랜차이즈 같은 데 가시면 네. 한 퍼프당 당 함량 얼마입니다 이런 거 써 있는 거 표시가 보셨을 돼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이제 나라에서 하고 있는 노력 중에 하나고요. 비만학회에서 선진국처럼 이렇게 당 음료 같은 데에서 비만세를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소아 비만 정말 치료 못지않게 예방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예방법이 있을까요? 네, 소아 비만 관리에서 사실 부모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사실 부모의 올바르지 못한 생활 습관을 아이들이 공유하고 배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선 부모님이 어떤 음식이 고열량, 고지방 그리고 저영양 음식인지를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식품을 구매할 때 포장지에 영양소 라벨을 읽는 습관을 가지고 식품을 좀 건강에 좋은 식품을 골라서 살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또 즉석식품이나 아무래도 이제 인스턴트 음식 또 설탕이 첨가되어 있는 음식들은 최대한 사지 않는 것이 이제 좋겠고요. 집에서 조리해서 먹는 음식이 아무래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식사는 규칙적으로 가족이 함께 대화하면서 먹는 것이 결국 이런 비만을 예방하는 데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운동 또한 가족이 좀 같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좀 찾아서 부모님들도 같이 활동량을 늘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포동포동한 아이들을 보면은 야, 더 많이 먹고 그러면 키로 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먹고 열심히 뛰어놀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허양임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과학본색 시간에는 드라마로 치매를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해드렸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활 습관이 중요한데요. 네,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오목이나 바둑, 퍼즐 게임과 같이 두뇌 개발 운동을 가까이 하는 게 좋고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견과류나 해산물을 먹는 것도 뇌 기능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식생활 개선과 꾸준한 두뇌 운동으로 건강한 뇌를 유지하는 건 어떨까요?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